그러면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얘기 좀 봅시다. 지금 네. 좀 8개월 다 돼가는데 예. 지금 보니까 어제 리얼미터에서 40% 넘게 나온 거예요. 예. 어쨌든 근데 약간 이 윤석열 윤석열 당선자는 뭐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되었지만 예. 예를 들면 국민의힘 정부다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했잖아요. 어렵죠. 지금은 이제 네. 합체가 된 건데 네. 합체가 된 건데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국민의힘이 스카우트한 예. 약간 외부자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뭐 속된 말로 하면 바지로 세우려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뭐 대통령을 바지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간 어쨌든 문재인 민주당 이거는 한 몸인 것 같은데 이제 국힘과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한 몸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어색한데 네. 그래도 그건 평가는 분리할 수 없으니까 윤석열 정부 8개월에 대한 성적표 오늘 보니까 뭐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지지율 성적표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0% 넘었다고 좋아하는데 40점 정도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업체에 계신 분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더니 집권 7개월에 40%면은 정말 빨간불인데 그걸 좋아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것도 참 안 됐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스카우트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얘기들이. 그러니까 오래 정치하신 분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에서 기획을 했네 어쨌네 해도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는 구심점이 글로 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제 민주당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인 소속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당대표도 하셨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메시지가 나가죠. 대통령도 얘기를 하시고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 자체가 이제 1년은 넘었겠구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하고 선거 외에는 서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 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강력한데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일체의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지금 보면 그냥 민주당 나쁘다, 이재명 나쁘다 이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치만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던 나쁘던 이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한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정당이 있고 한 건데 국민의힘의 역량이라는 것은 지금 전혀 발휘될 여지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혼자 하시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 측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고 또 대통령이 그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 부처에 이렇게 그 마이크를 주시지도 않고 있고 말로는 무슨 스타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초기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몇 마디 했다가 박살난 적도 있고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거기서 핵심을 찝는다면 이게 이제 좀 뭐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데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방법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뭐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검찰 출신들을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왜냐하면 비어야 뭐가 들어오거든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이라는 게 정말 큰 위기에 대처는 못하지만 평상시 업무는 굉장히 매끄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냥 장관들은 일상 업무만 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거는 아마 검찰 출신들 이런 분들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 역량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계속 있으면서 정치권에 불러다가 일이나 시키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되고 그의 중심 내용은 검찰 출신을 다 뺀다.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고 이명박 박근혜도 마찬가지인데 일정한 정치 활동들을 쭉 해오다가 그런 철학을 공유하게 되었던 그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 친이 친박이고 그렇죠. 물론 이게 아무리 충성 경쟁을 하는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든 우리 리더는 알아야죠. 공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공감대가 지금 국힘 내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그냥 다만 사이가 가까운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이라도 나의 철학 비슷한 거는 오랜 경험을 같이 했던 검찰 출신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검찰 출신들은 눈만 쳐다봐도 아니까요. 그건 뭐
저도 사회생활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저는 뭐 뛰어난 점이 많으시니까 대통령이 되셨겠죠. 근데 한 사람이 여러 방면의 그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거고 네. 정치는 경험이 없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 혼자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기자들하고 문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기자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론조사상 옮기지 말라는 여론이 더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윤 대통령도 생각이 있으시고 하겠지만 저분 한 분이 정말 그 정치 철학을 얘기하실 수 있을 만한 경험이 있지는 않을 경험이 분명히 필요하다. 예. 그러려면은 지금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를 다 바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 386 그 정치인들 친문과 대통령의 관계를 약간 이게 군주제주의자 같다. 예를 들면 뭐 그래서 뭐 근황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 군주. 근데 약간 다른 의미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의미 약간 이제 군주제적 성격. 아까 말씀 시스템과 세력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나를 따르라 내가 다 할게 뭐 대한민국을 군주제라는 건 너무 심한 얘기니까 그렇게는 아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지금 그 최소한의 시스템마저도 그 서로 공감대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랄까 이런 분들은 윤 대통령이 얘기하시면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실에 국제법무비서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검찰 출신이 또 한 분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정치 관료들은 최소한 뭐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그거 하나하나가 다 시그널이거든요. 지금 우리 대통령실에 우리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에 가장 필요한 게 국제법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검찰 출신을 또 넣는 거예요. 이런 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어떤 독자적인 그 결정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검찰 출신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논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지금 인적 쇄신을 하거나 인적 구성을 변경할 때 검찰 출신 또 하나 넣는다는 거는 이게 무슨 신호를 주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면 보통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일컬어서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이다. 검찰 정권이다. 네. 동의하시는 거네요? 저는 검찰공화국을 뭐 만드는 검찰공화국이 되는 토대를 만들어준 게 그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소수 정당이라고 소수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정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연 집권했느냐?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의 마음에 못 들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거의 이 아주 극히 소수 집단의 이 집권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당? 그게 비밀당인가? 그게 우연히 검찰이었을 뿐이지. 네. 만약에 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청장을 윤석열 총장처럼 띄워줬으면 지금 그 사람들이 잡고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오히려 검찰의 색채가 드러난다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다른 말 또 요새 이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 뭐죠 이런 평민들 입장에서도 귀에 들리는 게 이 정권의 실세는 검찰하고 김건희다 이런 말도 들리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뭐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쭉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약간의 뭐 어떤 이 뭔가 좀 이렇게 말들이 많잖아요. 말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장치가 특별감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말만 했지만 사라졌던 거고. 없었죠. 한 번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뭐 이 윤석열 정부 빨리 특별감찰관 만들라고 얘기하면 그건 참 그 주제 넘는 짓이긴 한데. 근데 국힘도 그러하고 심지어는 조중동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냐고 물으면 제가 선뜻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이 그 주장을 계속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어쨌든 동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잖아요.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정치를 할 때 검찰이 굉장히 큰 어느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더 검찰과 관련된 것이 정치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문제는 뭐 소문에 불과한 여러 가지를 떠나서 제2부속실을 왜 없앴는지 또 없애는 과정에서 무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처음 구성된 다음에 상당한 수준의 인적 쇄신이 일어났는데 밖에 알려지기로는 그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첫 번째 해외 순방 때 저 자생한방병원인가 뭐 비서관 부인이 개인이 그 저 동행했다는 것이 밖에 왜 알려졌냐 이런 식의 이로 말하자면 이 인적 청산이 일어나는 정도니까 이게 제대로 논의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브레인이나 윤석열 정부의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아까운 시기거든요. 5년 집권한 데야 첫 2년 동안의 성과와 업적을 못 내면 그 뒤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뉴스인데 그러면 이걸 눈에 안 띄게 이게 무슨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띄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걸로 보이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말들은 달리는데 그 이야기를 할 문제는 아닌데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는 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니죠. 또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게 제도적으로 어쨌든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에 대한 뭐 감시 견제 뭐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국장님이 특별감찰관이 됐다. 그럼 윤 대통령을 만난 기회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해야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듣든 안 듣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가 뭐라 그러면 왜 우리 가족 얘기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네 권한도 아니고 네 그렇죠. 업무도 아니야. 뭐 그래서 안 하는 거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으니까 임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볼 때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먹히는구나라는 식으로 또 상상의 나라가 퍼지는 거죠. 우리 정치가 정말 수준이 떨어진 게 이게 정치의 ABC거든요. 사실은 그 영부인이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으면 특별감찰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또 저 국민의힘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야 저쪽은 저렇게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대표시켜 놨는데 우리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는 거 정도는 뭐 내 눈에 튀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도움을 받는 거죠 서로. 그거는 이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게 그 국힘이 공식적으로 민주당한테 얘기했던 거잖아요. 저 특별감찰관하고 북한인권재단 그걸 하면 같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없죠. 근데 민주당은 또 그 북한인권재단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는 게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하라 그랬잖아요. 국힘에서 특별감찰관을 안 할 수 있는 구실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재단하고 연계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놈이 그놈이고 아니 근데 북한인권재단을 또 안 할 이유는 뭐가? 안 할 이유는 없죠. 근데 진짜로 할 생각이 있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고 우린 이거 했다. 너희도 해라.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정치가. 그렇죠. 니네가 이거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안 하는 놈이 쫄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특별감찰관 문제가 왜 제가 그 생각은 조중동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더라고 사설에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중동은 뭐 까놓고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길 바라는데 김건희 여사 때문에 안 오르니까 이거 좀 해라. 정치의 ABC라니까. 보니까 약간 눈물겹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설을 보면서 참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싶고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달았던 얘기 중 하나가 법치주의, 공정 이런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대통령제 문제였단 말이에요. 대통령제의 어떤 제왕적 측면들 이런 문제들은 또 쏙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게 참 그런데 그 대통령제 문제가 사실은 탄핵 과정에서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개인을 뭐 개무시할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저기 저 뭐 장관이 못 만나도 할 말도 없고 막 이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언론에 경향신문에서 단독을 쓴 게 뭐냐 하면 그 이왕 당원 투표를 결정할 거면 100%가 낫지 않냐. 이래가지고 100%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담하다가 나온 얘기라고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데 윤 대통령은 다른 데 가서는 저는 당무에는 관여 안 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과 얘기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진짜 대통령제의 폐해가 과거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어떻게 내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인식이 되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사적으로야 누구든 얘기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마치 전혀 그 대통령이 이 권한을 크게 행사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하는데 계속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박근혜도 경험했고 문재인도 경험했고 또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 초보자들을 또 대통령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과연 현재와 같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뭔가 이 바꾸지 않고서 이게 한국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유권자들이 이제 처음에 참여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올 때 보수 정부가 오래 갈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탄핵으로 정말 파탄을 맞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오면서 뭐 이쪽은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니까 이쪽에 기대를 걸었는데 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수로 올 때 진짜 이 보수가 역시 맞았어 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싫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기대가 없이 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됐다는 것이 기대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게 대통령제가 문제고 우리가 시스템을 고쳐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내야 된다. 이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치권에서 단순히 그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대표해 줄 수 있는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제시를 해야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민한테 제일 또 인기 없는 이슈가 이런 제도, 특히 대통령제나 선거제나.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금 왜냐하면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2012년에 안철수 대표 그 독구할 때 그때는 제3세력이고 뭐고 뭘 하려면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고 그 대선 주자는 이번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판 승부.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기대 안 하고 한 개인이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도 많은 개인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다가 실망했고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도 총장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가 대통령 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뭐 누가 나와서 뭘 해도 그때와 같은 기대를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 내세우지 않고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요만큼 바꿔보자. 그 말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이명박 때만 되더라도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물이 교체되는 그냥 일상적인 수준이었는데 박근혜에서 문재인,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오는 과정들은 이제 격동의 어떤 그렇죠. 격동의 드라마와 그런 거였기 때문에 뭔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탈진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과 제도의 변화에 대한 호소력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금 시기에 내각제 예를 들면 뭐 내각제가 되든 예를 들면 대통령제 저는 뭐 이원 집정부제가 되든 현행 대통령제는 바꾸자 이런 세력들이 좀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모이고 내후년 총선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 바꿔야 된다. 연합.
뭐 저는 뭐 그런 거라도 말씀하셨던 호소력과 국민들이 이제 이건 이제는 왔다 그런 그 이야기가 예. 중요한 의제가 되는 예. 그럼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중심으로 테마를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거를 해야죠. 이제는 바꿔야 된다. 물론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내가 대통령 되면 잘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지만 예. 지금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바꿀 때가 된 거죠. 예. 한 담배 한 대 피고 갈까요? 그러시죠. 근데 오늘 언제까지? 예. 한 2개 남았으니까 지금 우리 얼마큼 했습니까? 한 시. 자, 포퓰리즘 얘기를 좀 해보시죠. 아까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적대적 공존이기도 하고 예. 상대방을 요새 비난할 때 다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도 저기가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또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예. 이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어쨌든 한국의 정치를 표현하는 언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포퓰리즘이 너무 이게 심화되고 이게 악화되면 자, 나라가 절단난다. 예. 이것도 위기의식이 또 있는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아니야. 진짜 있나? 예. 예. 자기는 아니라는 확신하에 상대방을 비난한 용어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 포퓰리즘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뭐 대중 추수주의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거보다는 포퓰리즘이 작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네. 혐오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상대방에 대한 혐오 네. 그리고 상대방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부족주의라고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지만 이게 공존의 가능성을 없애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또 양쪽 다 똑같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도 점수를 따는 것이 뭘 해서 점수를 딴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때 일을 단죄를 해서 점수를 쌓으려고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서 점수를 따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게 다 이 사람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그래서 그 점점점 우리 사회가 편가르기를 통해서 양측의 적대감이 아주 가중되는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때의 예를 들면 적폐청산을 그 슬로건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그 비정- 비정상의 정상화 처음 얘기한 게 박근혜예요. 그러니까 뭐가 정상이냐, 예. 뭐가 제대로 굴러가는 어떤 가장 기본이냐 이런 것에 대한 서로의 판단들이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그리고 거기에서 공감대를 이뤄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동의하자. 그 다음에는 이 서로 동의하지 않는 걸 동의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예. 아주 근본적인 게임의 룰이랄까. 예. 이거는 동의하자. 우리가 어쨌든 서로 경쟁하는 거지 적이 아니고 예. 우리 국민들이 모두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 이런 게 대한 동의가 없이 예. 그냥 저쪽은 동해 바다에 다 빠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의 언사가 구사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그 김의겸 의원이 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했을 때 저는 예. 참 위험하다고 느꼈던 게 그게 진실이냐 거짓말이냐를 떠나서 대통령이 근무 시간 아닌 때 좋아하는 장관이랑 술 한잔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김앤장 변호사가 왔으면 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친일 기득권 세력들이 모였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어떤 강박관념, 우리 그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보수 정당 쪽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항상 그 문재인 정부 비판할 때 보수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조금 소주 한 잔 먹으면 무슨 얘기 하냐 하면 사실은 대통령은 문재인이지만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다 조종하고 그게 다 북한하고 연계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극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한쪽은 친일파고 한쪽은 북한인 거죠.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증폭시키는 게 그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소위 파퓰리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게 상대 서로의 공통의 집안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게 자유주의 예. 이런 가치 아니냐. 근데 예. 그게 무슨 뭐 신자유주의 경제 개념으로 그런 그런 건 거 말고 아니죠. 예, 예. 뭐 자유, 예. 뭐 표현의 자유가 되든 뭐가 되든 이 자유, 정의, 인권, 뭐, 공정, 예, 예. 인권 예.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자유주의 가치 자체가 예. 상당히 이게 축소 내지는 실종
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예를 들면 금태섭이 조금 다른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딸을 시킨다거나 또는 국힘 내에서 아까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네. 쫙 갈라진다거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의 어떤 실종 내지는 뭐 이렇게 뭐 축소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지경이죠. 저는 뭐 몸으로 겪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납득이 안 간 게 공수처 때 제가 이제 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했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내가 기권했다고 이게 안 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제가 공천에서 탈락하기 전에 이제 저랑 잘 아는 기자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뭐 아니면 그 당시 민주연구원 계신 분들한테 금태섭 의원은 공천이 어떻게 되냐 그때 듣고 저한테 전해준 말이 뭐냐면 아유 금태섭 의원도 공천 받을 거지 걱정하지 마라. 대신 금태섭은 사과해야 된다. 공수처 반대하고 조국한테 저런 데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거는 진짜 자유주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제가 무슨 뭐 그 검찰에서 친정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고 검찰에서 알면 제일 싫어할 만한 의견을 냈는데도 이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 국민의힘도 조금도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의미의 어떤 자유주의적 가치 또는 중도적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가치의 어떤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주변에? 점점 없어져 가죠. 근데 그거를 안타까워하는 분들은 많은데 사실은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국제 질서가 지금 막 새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 정말 지정학적으로 가장 핫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움직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의견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게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합의를 최대한 이뤄서 간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서로 말도 안 섞을 정도로 적대감을 갖는 정치를 계속 하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국제적으로 어떤 행보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내부 균열이 너무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얘기는 너무 클리셰지만 외세에 휘둘리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치. 예. 그럼 법치주의는 사실 보수주의 아니에요? 법치라고 하는 거는 법치에서 무슨 윤 대통령은 보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윤 대통령 입만 열면 자유 그러니까 네. 리버럴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보수파잖아요. 보수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근데 민주당에서 법치주의 얘기를 더 했어요. 민주당에서 무슨 아니 이거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고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선 김에 정치를 바꿔보자. 지금 이명박 치고 뭐 동학혁명 얘기할 때냐 그러면 아니 법에 어긋난 건 처벌 받아야지. 그때 그 정말로 많은 이 과거의 일들을 직권남용이라는 죄를 발굴해가지고 그걸로 단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파를 미치는 겁니다. 민주당을 진보라고 한다면 진보가 먼저 보수의 가장 잘못된 무기를 썼다고 봐야죠. 저는 민주당을 진보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저도 보지 않아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 잠깐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금태섭의 정치적 뿌리는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의원도 했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탈당을 했어. 네. 근데 뭐 무소속으로 있다가 윤석열 대선 선대위까지는 갔지만 국힘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 네. 한 번도. 그러면 돌아갑니까? 아니면 그 윤석열 선대위는 했는데 국힘을 안 갔는데 뭔 조건이 되면 또 국힘으로 들어갑니까? 아니 제가 이제 무슨 어떤 조건이 되면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어떤 조건이 되면 국힘에 들어가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오만하고 건방진 말이고요. 뭐 어떤 조직이든 필요하면은 제가 참여를 해서 변화시키고 바꿔내야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는데 다만 이제 어떤 개인의 거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탈당을 그 조직을 제발로 걸어 나온다는 거는 정말로 이제 최후의 극단적인 수단을 한 거거든요. 저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겠죠. 네, 근데 민주당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도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안 맞다. 아니 정치에서 절대란 말은 아니, 절대 그러니까 없다네요. 어쨌든 그렇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선대위까지 갔어. 어쨌든 윤석열 당선에 일조를 하고 예. 그럴 의지가 있었는데 그럼 국힘으로 안 간 이유는 또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 윤석열 선대위를 나올 때 예. 이제 여러분들이 만류를 하고 하셨는데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근데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은 내가 이 안에서 지금 기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예. 내가 여기를 조금 나아지게 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아지게 하는 게 할 수가 있는 게 없는데 그냥 뭐 내가 그렇다고 무슨 뭐 여기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어떻게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있는 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지금은 네 발로 나온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거는 뭐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지금은 없고 네.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에 지금 뭐 할수 기여할 수 있는 있는 것도 없고. 예, 예. 그러나 추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어쨌든 금태섭은 현재 자신의 어떤 포지셔닝을 정치인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인은 한국 정치, 한국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것을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예.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금태섭은 무엇으로 어떻게 한국 정치와 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거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그건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저기 연합 인터뷰에서 보니까 네. 한 번은 어떤 기회가 역할을 온다. 예. 기회가 온다. 네, 그 친구들도 하도 물어봐가지고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민주당도 아까 돌아가기 힘들고 네. 국힘도 기여할 바도 없고 다른 또 앞에서 표현하기로는 민주당과 국힘이라고 하는 거대 양당이 서로 적대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이 기형적이고 뭔가 왜곡된 정치 구조를 바꿔야지 한국 사회는 진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2016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누가 저한테 만약에 어떻게 상황이 변하면 국힘에 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새누리당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나는 당은 한번 정하면 못 바꾼다고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예.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저는 이 틀을 좀 부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어떤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은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이라는 방향을 통해서 기여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올 수도 있고 예. 마치 2022년 대선 때처럼 윤석열 선대위라고 하는 그런 게 보수의 올 핵심을 수도 통해서 할 수 있고. 있는 것도 예, 있고 예. 또 하나의 길은 양쪽에서 뭔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제3세력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뭐 제3세력이라고 예. 하는 게 규모가 크다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이 3지대에서의 영향력을 통한 어떤 한국 정치에 대한 기여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그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 이런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힘들고 예. 그 적절하지가 않고 저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검찰에서 그 한겨레 기고를 할 때도 평생 버티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각오는 있는데 다만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는 실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앉아가지고 계속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민주당이 이러면 내가 들어가 그거는 뭐 그렇죠. 그건 뭐 그렇게 여쭤보는 건 아닌데 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현재는 아까 적대적 공존이라고 했는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재명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네. 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고 해서 국힘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않습니다. 역대급으로 예를 들면 양당이 차지하는 포션보다 3지대 공간들은 넓어지고 있는 거고 이건 앞서 얘기했던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칭해서 제3지대 제3세력에 대한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20년을 훑어보게 되면 제3세력으로서 유지했던 게 개인으로서는 제가 볼 때 가장 오래 유지한 사람은 안철수였고 마지막에 넘어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력으로서는 그게 이제 진보 정치 세력이었던 거 아니에요. 예, 민주노동당, 맞습니다. 예, 예. 정의당까지 정의당, 예. 오는 세력인데 여기 영적이 또 부족해. 예. 그러니까 제3 세력으로서의 사람으로서 오래 버텼던 안철수는 이제 사라졌어. 예. 그리고 세력으로 있었던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은 왜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아까 얘기했던 뭐 자유주의 내지는 최소한의 어떤 공통의 집안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공간들은 더 넓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대한 역할들을 해볼 의사는 없는지. 그런 의사도 충분히 있지만 그 저 우리 정당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독자적으로 못해도 상대방이 생기면 굉장히 강해지고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아까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오 의원이 오랫동안 제3지대에 있었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2012년에 그걸 시작한 이후로 2년 만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그때 그때 민주당이 완전 무기력하다가 제3지대에 안철수라는 세력이 생기니까 그걸 타고 대선에 문재인 후보가 진출도 했고 비까비까하게라도 갔고 그걸 나중에 안철수를 입당까지 시켰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래서 이게 제3지대에서 뭘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 하여튼 그 기업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이 스타트업 해가지고 약간 이 혁신형 이렇게 새로운 벤처라든가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면 네. 재벌들의 태도는 자기들도 그 혁신적 마인드를 바꿔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좀 크면 인수합병 그렇게 하는 거죠. 먹어버리는 네. 거더라고요. 정치인들도 그 많은 경우를 보면 이제 저 어떤 식으로 행동들을 하냐면 주류가 아닐 경우에 몇 명 모여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인기를 끌다가 그 통째로 거기 가서 공천받고 하는 그걸 많이 하는데 하여튼 M&A잖아요. M&A. M&A죠. 근데 그런 것만으로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정의당 등 진보 정당은 이제 우리 저 금태섭 의원의 맞는 옷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그건 뭐 정의당에 대해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 아니 옷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에도 굉장히 큰 애정이 있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너무나 오랫동안 실망스러워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말은 아끼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시죠. 예. 자, 오늘 가면 금태섭의 미래, 금태섭의 의지 이걸 한 1분 정도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로 오늘 일단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저는 그 국민들이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여기다. 나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런 정치인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바꿔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정치인으로서 진짜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것으로 지금 뭐죠 이게 비정치인이 아니라 현역 정치인 금태섭 전 의원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자서 하시려면 힘드시겠네요.